자, 지금 영상이 나간 동안 6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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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뭐 안녕하세요. 그냥 조용히 제가 안녕하시냐고 묻겠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37명, 추가적인 사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뭐 영상도 보고 제가 설명 들었는데 뭐 한 2분 정도만 과연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뭘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서정욱 변호사,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화제. 그쪽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예. 저는 이게 국민의 어떤 생명권은 국가의 존재 이유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뭔가 이게 총체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고요. 사전 예방부터 구조, 사후의 처벌까지 저는 이게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속보가 계속 자막으로 나가 있는데 밀양 세종병원 불 단순히 물이 아닙니다. 화재 참사입니다. 사망이 무려 37명, 부상자가 150명 가까이 되는군요. 엄청난 참사입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요. 지금 우리 정희연 선수 호주 오픈, 테니스 오픈에서 좀 경기 중인데 발바닥 부상으로 호주 오픈 4강전 2세트 도중에 기권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희연 선수가 발바닥 부상으로 호주 오픈 4강전 2세트 도중 기권을 했습니다. 지금 4강전, 8강전 끝내놓고서 발바닥에 물집이 좀 잡혀서 이런 부상이 있어서 치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문제가 됐나 봅니다. 정희연 선수 발바닥 부상으로 도중에 기권을 했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영호 소장님, 뭐 열심히 쓰시는데 이 밀양 화재 참사 어떻게 일단 봐야 현장 됩니까? 수습은 청와대와 행안부가 나서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적절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정치권이 이제 좀 이 화재 책임 공방을 놓고 정쟁을 하기보다 불국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제천 화재 참사 이후에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소방 관련 법이 5건이 넘습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부터 시작해서 소방산업에 진행하는 법률 개정안 등 이 5개의 법안들을 빨리 국회가 논의해서 통과시켜서 다시는 이런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정치권이 빨리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제천 화재 참사 당시에도 정부 쪽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약속을 했는데 딱 한 달 만이었습니다. 또 다른 참사.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뭐 자꾸 얘기해봐야 사실은 뾰족한 대책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이슈로 갈 텐데요. 앞 순서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세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 여지가 있긴 한데 물론 여전히 60% 전후로 굉장히 높지만 고공행진 자체는 좀 멈춘 거로 보이긴 합니다. 다음 정치 핫 이슈로 넘어갑니다. 평창 이후의 한반도 정세. 정치권은 걱정을 안 하는 걸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맞닥뜨린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담화는 혹시 할까요? 이런 주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취임 후 지지율 최저입니다. 오늘 뭐 한국갤럽의 조사 나온 거 보면 60% 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위기 타파 과연 어떻게 할까요? 보면은요. 문재인 대통령 무엇을 해나 하나 4가지 정도의 혹시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좀 준비해봤는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지 않을까? 혹은 지금 2월 8일로 예정돼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창군 기념 열병식을 한다 그러네요. 열병식 중단 요청을 혹시 북한에 할까요? 아니면 제1야당 대표와 독대, 뭐 과거로 치면 영수회담 정도 되는데 이걸 할까요? 아니면 평창 올림픽 자체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이거를 반전의 기회로 삼을까요? 뭐 이렇게 저희가 4가지 선택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관련 영상 보시죠. 자신들의 여론과 국민 정서가 너무도 안 좋으니까 국면 전환을 위해서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요청한다. 청와대가 애들 장난치는 데입니까? 제1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애들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각성해야 된다.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을 즉각 중단한다면 언제든지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모든 역량과
또 온 정성으로 함께하겠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어제 평창을 평화로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 정쟁 중단 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월 임시국회와 올림픽 성공을 위해 여야 협치를 강조하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정쟁 중단 선언과 문 대통령의 회동 제의를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평창을 향하고 평화를 기다리는데 우리 정치권만 이를 거부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자,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혹시 대국민 담화를 할까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남남 갈등을 오히려 정치권이 약간 조장을 하는 듯한 모양인데 한반도, 특히 평창 올림픽 이후에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정치권은 관심이 없는 걸까요? 이거에 대한 시각, 동시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답을 주셨는데 우리 이종근 데일리한 논설실장께서는 일단 안 한다.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안 한다. 예. 대국민 담화라는 것은 굉장히 인식이 커지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굉장히 크게 인식하고 있는데 저는 현재 어떤 단계가 대국민 담화까지 할 단계는 아니다. 남남 갈등이 물론 야당이 지금 뭐 평양 올림픽 아니냐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우려거든요. 그 북한의 어떤 그런 그 주도권에 우리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우려이기 때문에 모르죠. 혹시 예를 들어서 대수비, 그러니까 수석 비서관 회의의 모두 발언으로 우리가 이제 정쟁을 멈추자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어도 굳이 대국민 담화라는 그런 형식을 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도 답변해 주시죠. 지금 네네. 정치권의 모습, 아니 뭐 굳이 않고 지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정치권은 지금 뭐 사실은 오히려 정치권이 좀 더 이렇게 좀 갈등을 조장한 느낌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정치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정쟁처럼 보이는 것이 야당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려거든요. 북한의 어떤 주도권을 빼앗기는 건데 저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앵커가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2월 8일 그러니까 건군절에 만약에 핵배낭이라든지 핵무기들을 선전하는 선전의 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올림픽의 어떤 이 상황을 선전의 장으로 이렇게 탈바꿈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그런 어떤 의도가 좀 더 순화되고 이 남북 어떤 화해 무드를 계속 조성해 나간다면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반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박상병 인하대 초빙 교수께서는 할 것 같다. 대국민 담화를. 네, 할 것 같아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국민에게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호소라든지 또 어떤 부탁이라든지 또 드리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상보다는 해야 한다는 쪽에 가까우신 것 그래서 같아요? 제가 보통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최근에 그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고 또 불도 크게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수시로 국민들이 원하는 말을 들어준다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정도로 해가 세서 말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정치권의 모습도 맞아요. 정치권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자, 왜 그런가? 자, 항상 우리가 강조를 합니다만 이거죠. 자,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기회에 닿으면 바로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잘 안 보입니까?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자, 지방선거에서 여권은 압승을 해야 되겠죠? 또 자유한국당도 뭔가 지금 보수표를 모아야 됩니다. 평창 올림픽이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평창 올림픽을 놓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진영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잘 해가지고 남북 간에 어떻게 모양새를 맞춰가지고 하면은 평창이 평화가 되면은 우리 여권한테 유리하겠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여기서 평양 올림픽이지 무슨 평창이야 하면서 이념적인 잣대를 막 들이대면서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보수 진영으로 좀 몰리지 않겠는가? 우리도 해볼 만한데 끝까지 반대해야지. 결국은 양 정당이 진영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지금 30년째 바뀌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국민 여러분들이 심판해 줘야 됩니다. 진영 싸움을 가고 있는 그 정치권을 심판해야 됩니다. 저런 진영 싸움 하면서 이 두들기고 있는 이 계산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일이 참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정치권을 가면은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촉발되고 더 커지는 이유가 이런 정치권의 아주 구조적인 진영 싸움이라 그런 것이고
평창 올림픽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조빈 교수께서는 일단 대국민 담화를 할 것 같다. 대통령 담화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뭐 예상보다는 저는 뭐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남남 갈등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대남 뭐 담화뿐만 아니라 저는 뭐 필요하다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1대1 저는 회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담화도 듭니다. 하고 제가 과거 지금, 같은 영수회담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쓴 판넬에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 대북 포용에 앞서서 대야 포용부터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지금 뭐 북한을 상대로 해서 인게이지먼트 팔러시 포용 정책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이걸 둘러싸고 국내에서 상당히 지금 그 일종의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야당에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해와 동참을 구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담화가 되든 아니면 개별적인 영수회담이 되든 저는 뭐 그런 방식 자체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서 이 상당히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남북 관계의 이 전환점을 만드는 모멘텀을 가지고 이것을 결국 북핵 위기 돌파의 하나의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에 의해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죠. 그런데 지금 저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로 대변되는 자유한국당의 이런 지금 평양 올림픽의 이런 그 일종의 프레임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기승전 평양 올림픽 아닙니까? 오늘 지금 김승태 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밀양 그 화재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현송을 뒤치다거리 하다가 국민의 생명을 못 지켰다. 이 발언에 과연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정부가 상당히 평창 동계올림픽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국민의 이 안전 문제를 좀 소홀했다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뭐 지적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현송을 뒤치다거리 한다고 해서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정말 저는 진짜 비판을 위한 비판, 말 그대로 이 정쟁을 위한 정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진짜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이 진짜 우리가 구국 상승의 계기를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파적 이해는 조금 뒤로 밀어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기찬 자유한국당 부대변인께서는 일단 대국민 담화 관련해서 X를 보셨어요. 뭐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국민 담화에 담을 내용은 이미 말씀을 다 하셨고요. 뭐 자제하고 다 협력해서 올림픽을 잘 치르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뭐 일부 의견이 반영이 돼서 대북적인 포용의 한계를 좀 나타내자 이런 부분은 또 담지 않으실 거고 그렇다면 대국민 담화의 시점은 오히려 올림픽 이후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방금 차재원 교수께서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모습을 좀 약간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오히려 저 화재 이런 부분이 정쟁의 대상은 아니고요. 사실 이 차제에 사회적 책임 의식을 좀 갖고 지금 아까 차재원 교수께서는 북한 지사거리를 하냐고 화재 이런 거 못 챙겼다 이렇게 좀 비판이 나왔다. 화재를 못 챙겼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북한 대북 포용적인 자세를 비판한 것이지 화재 이것 때문에 화재가 났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만 좀 봐달라는 말씀인 것 같으네요. 그 말의 취지는 이제 사실 올림픽을 치른 이유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올림픽에 북한을 참여시켜서 어떤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양보하고 계시잖아요. 뭐 핵 잠수함이 한국에 기항하는 것도 불허하고 뭐 그런 보도가 좀 있습니다. 전투기 인수식에도 우리 국방장관 안 가게 되고 언론에도 좀 부탁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사실 좀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것은 핵을 주머니에 든 송곳과 같은데 이것을 지금 놓고 이 평창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그 뒤에 균열된 대북 공조를 어떻게 또 다시 추스릴 것이며 이런 부분도 대통령께서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의 홍준표 대표 야당 대표로서의 발언이지 그것은 저 화재 참사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취지, 그러니까 저 홍준표 대표나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데 취지만 이해해 달라는 당부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앞서 뭐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 자체가 북한 이 부분에 지금 역점을 두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이 자유한국당의 입장 자체가 소위 말하는 경강부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국민적 재난 상태도 일종의 정쟁의
이 도구로 삼는 듯한 모습으로 비친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그 정쟁도 딴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지금 한 마음 한 뜻으로 지금 성공하길 바라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는 역시 X를 고르셨어요? 저는 이게 아마 이번 갈등에 가장 이게 주된 책임이 집권 여당한테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북한에 대해서 정말 이게 할 말을 하나 한 게 있습니까? 북한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저자세 끌려다니는 이게 가장 원인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대국민 땀에 야당 탓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안 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게 정치권은요. 저는 이게 항상 답답한 게 공산주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이게 전략의 변환지 전술의 변환지를 깨뜨리대요. 그런데 북한의 전략은 통미봉남, 핵미사일 완성 이게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목표라는 거죠, 그게. 그럼 이게 전술적으로 왜 참여하느냐? 그건 이게 남남 갈등을 유도하고 한미 갈등을 유도하고 또 이게 제재를 좀 시간을 벌고 이런 이게 전술적 목적 때문에 참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술을 간파하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지금 남남 갈등은 우리 이게 북한의 전술에 이용되고 있는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영호 소장님. 네. 저는 대국민 담화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야당이 지금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하고 싶은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야권 재편을 둘러싸고 통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명성 경쟁을 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보수 여당의 본산이라고 있는 자유한국당조차도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하면서 낡은 색깔론을 통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대화를 하고 싶어도 야당의 상황이 지금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어렵다. 그렇다면 국민 담화를 통해서 평창올림픽에 대한 협조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직접적인 소통인 담화의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정치권도 그렇고 모두 사회 지도층들이 사실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에 를 준비하는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고민은 좀 안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올림픽 끝난 이후에 북한이 또다시 예를 들자면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또다시 한반도는 긴장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고 다행히 평창올림픽 이후에 북미 대화가 시작된다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열병식을 하고 있는 것에 중단하라. 그럼 북한은 분명히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강대강 대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고위급들이 대표단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향후에 있을 한반도 대화 협력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설득하고 그리고 그 북한이 북미 대화로 나설 수 있도록 이번 평창올림픽에서의 북한과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의 만남들이 그런 작은 마중물이 되는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냐. 따라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도 중요하지만 평창올림픽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정부 당국자들과 여야가 힘을 모아서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그런 대책을 함께 준비하고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양호 소장께서 중요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더 적극적인 고민, 심사숙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셨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글쎄요. 이번에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건가요? 말도 많고 탓도 많았던 회사 다스의 주인 말입니다. 다음 정치 핫 이슈로 넘어갑니다. 이시형, 이동형 사촌관계죠? 녹취 파일 대방출. 파장이 엄청날 것 같긴 합니다. 자, 내용 좀 보겠습니다. 녹취록에 들통난 다스의 주인인가? 자, 여기 이동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촌 조카죠? 시영이도 내가 총괄이사 대표이사로 가는 건 안 되니까 사달랄 것 같은 뉘앙스인 거야. 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뭔가 저쪽이 여기 보면 이시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데 여기가 뭘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말인데 이런 녹취록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영이는 저렇게 나가지 이쪽에선 나를 없애고 싶지. 이러면 이 내용과는 뭔가 다툼이 있어 보입니다. 혹시 그래서 이동형 부사장 축출을 하려 했다? 이런 움직임이 혹시 있었나?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다스의 주인으로 지금까지 알려졌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님인데 이상은은 식물회장인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쪽에서 또 녹취록이 나옵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요청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나한테 얘기해봐요. 아, 뭔가 약간 주인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발언이 나왔고요. 현장이고 어디고 복직이라는 게 또 그 복직이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약간 지시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인사 등 결정권자는 이시영 씨인가? 다스를 실질적으로 쥐락펴락한 건가?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또 다른 조카 김동혁 씨 녹취록이 또 역시 공개가 됐는데 통장하고 도장 갖다 줬잖아요. 140억 갖다 줬잖아. 140억. BBK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된 돈 얘기가 또 나왔습니까? 몇 년 전에 영감이 희영이 보고 달라 그래가지고 희영이가 이상은에게 내놓으시고 하니 난 모른다. 동영이가 안다 그래. 막 이런 녹취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영상 보겠습니다. 한 가지 내가 속상한 건 다스에 대한 불만을 갖다가 갚으려고 그러니까 네가 힘이 들고 속상한 거예요. 아니 회장님은 약속하셨고 인지와선 딴소리하고 이동영 부사장한테 뭐 그랬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니까 당연히 넌 화낼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무 부질없는 거라니까. 네 자신만 못났다고 하는 거야. 나는 못났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결국에는 그게. 그 세상은 진짜 불공평한 거야. 나도 서울대학교나 연대 나왔으면 여기 안 있어요. 형이 여기 시골에 여기서 현장 여기 와가지고 나도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처럼 사표 내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지. 다스는 과연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당연히 뭐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들어가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월급 사장이라는 녹취록 나왔잖아요. 네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취지의 뭐 이런 부사장님과 이제 다른 분과의 통화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이제 이시영 씨가 회사의 실질적인 뭐 오너다 이런 식의 취지로 말씀하신 게 이제 보도가 쭉 나왔는데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건. 네. 근데 부사장님 목소리가 나온 거라서. 부사장님 그럼 죄송한데 불법자. 왜 명의를 빌려주셨습니까? 특검에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시 받으셨습니까? 그것도 뭐 안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씨로부터 6억 원을 왜 현금으로 받으셨습니까? 그것도 뭐 조사 때 제가 뭐 있는 대로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 진술 내용 아버지와 상의하고 나오셨습니까? 뭐 설명 있는 대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께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있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나오겠습니다. 네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역사를. 김재정 이상 반반 통장 들어갔잖아. 예. 그 140억 그거 갔잖아. 예. 그래갖고는 통장하고 도장 안 갖고 우리는 특검 안 나간다 이랬다니까. 예. 갖다 줬잖아. 예. 그 140 갖다 줬잖아. 예. 그 지금 그래갖고는 몇 년 전에 영감이 시영이 보고 달라 그러다니까 이거야. 예. 그 시영이가 이상은 씨 보고 내놓으셨더니 난 모른다. 동행이 안 되게 된 거야. 자, 지금 녹취록 내용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특히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김동혁 씨 녹취 파일이 나왔는데 140억이라는 돈 얘기까지 나왔어요.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렸는데요. 이종근 실장님. 네. 제 그 패널을 보시면 뭐 아주 외계어가 써져 있습니다. 빼박켄트, 레알팩트. 아마 이걸 이해하시면 급식체라고 요즘 유행하는 겁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모르겠네요. 이게 뭔지. 자, 빼박켄트는 어떤 의미냐면 켄트는 CAN, 캔에 나트를 붙여서 못한다, 할 수 없다는 뜻이고 빼박은 빼도 박도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잉글리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한다라는 뜻인데 이시영 씨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부인도 시인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거다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거다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모든 지금 뭐 세무조사부터 이 다스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그 빠져나갈 어떤 구멍이 없어 보이고요. 이동영 씨 그 검찰에 출두할 때 기자들 앞에서 보인 그런 어떤 느낌이 굉장히 사실 편해요.
막 이렇게 자기가 움츠려서 뭐 검찰의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물론 나올 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만 들어갈 때 어떤 표정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뭐 당황하거나 하지 않고 기자들 질문에 어쨌든 다 대답을 해주고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 이시영 씨가 그 녹취록에서 한 말이 있어요. 풀빵 장사, 뭐 타코야키 장사를 하더라도 사실 그게 마음 편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자신이 이렇게 지금 발언은 이동형 씨가 한 발언. 이동형 씨. 예, 지금 계속 이동형 씨 얘기하고 있으면 편하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차피 이게 내 거나 내 아버지 것이 아니라면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레알 팩트라는 건 내가 이야기한 것들이 사실은 팩트다. 녹취록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실제로 팩트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쓴 겁니다. 윤기찬 부대변인. 네. 그 이시영 씨, 이동영 씨 녹취록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본인들 생각을 얘기한 거고 뭐 어떤 객관적인 이런 걸 보니까 누구 거다 또 누구한테 들었다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보강 증거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거고 그러니까 다스가 누구 건지에 대한 보강 증거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적으로는 약간 그렇게 있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횡령에 가담했거나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 이런 부분과는 에 대한 입증은 못할 것 같고 다만 그 김동혁 씨의 녹취록은 이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시면 140억 원이 정확히 워딩이 뭐 영감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140억 원과 관련돼서 사실 거기 영향을 행사할 만한 동기가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수사 단서가 돼서 뭐 140억 그리고 뭐 갖다 달라고 뭐 그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140억에 대해서 갖다 달라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다스가 내 거기 때문에 달라.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달라. 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아마도 이 부분을 단서로 해서 수사를 더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 조카 김동혁 씨의 녹취 파일 요 내용은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뭔가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셨네요. 알겠습니다. 차재영 교수님. 예. 저는 지금 그 이시영 씨와 이동영 씨를 둘러싼 녹취 파일이 지금 터져나오는 이 사항은 말 그대로 그동안 그 다스와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많이 지금 MB 측 관계자들이 일종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였던 것이 아닌가. 이제는 뭐 지금 놓을 수밖에 없다. 근데 왜 지금 이런 녹취 파일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내가 책임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진실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 출두하고 있는 여러 관계자들이 지금 진실을 하나하나씩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어떤 생각을 지금 그중에서도 김동혁 씨 파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스모킹건 아까 우리 이종구 실장이 말씀하신 표현대로 하자면 빼박 캔트가 되는 것이죠. 이 140억이든 이 사실은 BBK와 관련돼서 김경준 씨가 돌려받은 또 김경준 씨로부터 돌려받은 그 140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직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속내는 처음에는 아마 공작 정치라고 이렇게 호도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이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민 교수. 네, 지난번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국정농단, 최순실 씨 등등에서 통화 녹취를 많이 봤잖아요. 동영상도 보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는 따져볼 내용이 많습니다만 전체 정황을 이해하는 데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예요. 정황을 우리는 지금 정황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황을. 그런 면에서는 지금 양쪽의 녹취록은 굉장히 중요한. 저도 오늘 내용을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리얼한 얘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주 리얼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시영 씨는 그 다스 사실상 접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다 접수했다. 중국에 있는 법인 4개를 포함해가지고 이미 내부에서는 이시영 씨가 사장입니다. 반면에 이동영은 형임에도 불구하고 별 실권이 없어요. 오늘도 검찰에 나가는 얼굴 보니까 편안하잖아요. 내까지 잘 틀었다. 그다음에 뭐 할 말 다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뭐 드러나겠다. 내부적으로 좀 갈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럼 앞으로 주변 인사들의 증언들은 더 많이 나옵니다. 왜? 가족들끼리 또는 주변에 있는 핵심 인사들의 녹취까지 공개가 됐으면 그 주변의 인사들은 직접 드러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속내를 물으셨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은 큰일 났네. 아, 그 큰일 났네 많이 들어본 건데 여기서도 그 큰일 났네가 나오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큰일 났네. 알겠습니다. 서영호 소장께서는 열심히 물 쓰셨는데. 아, 열심히 쓴 건 아니고요. 결국은 현재 모든 그 내용의 핵심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를 밝혀주는 상당히 중요한 물증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밝혀진 통화 녹음 파일 800여 개에는 사실은 부사장이 그 이동영 씨라고 조카고 MB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고 이시영 씨가 상무인데 인사권을 상무가 부사장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실제 소유는 부사장이 아니라 상무, 즉 이명박 대통령 측이 아닌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다스 140억을 영감이 이시영을 통해서 보고 가져오게 했다라고 하는 지시가 나옵니다. 그 영감이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지 등등 통화 녹음 파일의 800여 개는 다스의 실소유주를 정확하게 방향을 가리키겠다는 거고 또 그동안 그 검찰에 소환됐던 측근들과 그리고 이 다스의 그 친인척들의 임원들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힐 수 있는 핵심적인 스모킹건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계올림픽 전에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불안에 떨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뭐 청와대 측가 초청장을 보내는지 모르지만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사 초청 대상이란데 그 전에 포토라인에 쓸 것을 이렇게 예측을 해줬어요.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이게 그 녹취록을 판단할 때는요. 항상 두 단계로 심사를 해요. 첫째는 이게 증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는 이게 증거 능력이 있으면 증명력이 얼마나 이게 믿을 만한가. 근데 일단 제가 보기에 증거 능력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3자가 녹음하면 불법이거든요. 그럼 이게 녹취록은 아예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근데 이거는 통화한 본인이 그분이 이게 녹음했잖아요. 이건 이게 적법이니까 증거 능력은 인정된다. 1단계로. 근데 제가 보기에 2단계로 가면 증명력은 이게 신빙성이라거든요. 얼마나 이게 내용을 믿을 만하냐. 이건 이게 아주 낮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수한 의미의 녹취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게 뭔가 이게 어떤 약점을 잡고 이동영 씨가 리베이트를 받고 약점을 잡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이게 유도 신문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돈을 뭐 SD, MB 줬다든지 이런 이게 순수한 의미의 녹취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녹취를 할 때는 이게 전체적인 취지를 다 봐야 돼요. 그런데 일부 한 구절만 딱 띄면 영감이 이시영 통해서 140억. 이건 물론 이게 전문적인 거니까 증거 능력도 없지만 이것만 가지고 어떤 의미를 어떻게 알아요? 그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맥락을 다 봐야만 이거 알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녹취록을 검토해 보면 이건 이게 증명력은 낮아서 증거로 쓰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우리 부대변인님이 뭐 이게 140억 영감이 이거는 뭐 의미가 있다 했지만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김동혁 씨는요. 이게 큰 누나 조카로서 뭔가 이게 협력업체 직원이라 가지고 내용을 알 수가 없고요. 따라서 이게 전문적 남이 한 걸 들은 걸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이게 증거 능력 자체도 없고요. 그다음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140억을 어떻게 이게 마음대로 가져옵니까? 다스가 이게 구멍가게입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그냥 횡령 뭐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이게 전혀 신빙성 없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시니까 전체적으로 법적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전체 맥락에서 일부 부분만 나온 거니까 아직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걸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좀 더 해보죠. 다음 정치 핫 이슈로 넘어갑니다. 협력업체 IM에 집착. 이상은 이동영. 이유는 뭘까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상은 이동영 부자. 다스 대신 협력업체 IM을 오히려 더 관심을 들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보면요. IM 전 핵심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 회장, 다스 우리 것 아니니 먹고 살게 하려면 300억 원 규모 회사는 아들에게 해줘야 한다고 해. 그러고 보니까 다스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은 씨 오히려 다스를 포기하고 하청업체인 IM을 아들에게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보니까 이게 또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거예요? 도대체 다스는 누구 거예요?
다스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 경력으로 채용을 해주시죠. 예, 지금은 이거 사건과 상관이 없어서. 다스는 과연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당연히 뭐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다스는 누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녹음 파일 녹취록 1에 의하면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형은 대학 관광이라는 업체로부터 매달 230만 원씩 3년 정도 7,2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아무 잘못 없는 부하 직원에게 네가 총대 매라며 덮어 씌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직원은 이 사실을 MB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박모 행정관에게 전달했으나 묵살당했고 총대 매는 것을 거부한 대가로 3년간 인사불이익을 당하다 이를 견디지 못해 다스를 떠났다고 합니다. 다스에 엮고 싶었는데 김승우 사장 권한이니까 회장은 직원 채용하고 할 그런 능력이 못 됐어요. 비자금 조성 관련해가지고 이상은 회장의 회사다 이렇게 공포가 됐어요. 그때 기회를 차고 들어온 거죠. 다스는 이상은 회장의 회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데 그런데 막상 본인은 큰 집인 다스를 두고 하청업체인 IM 정도만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큰 집을 두고 작은 집을 오히려 관심을 둔다. 이건 대주주 입장에서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박상민 교수님.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해가 금방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아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다스를 놓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집권하고 난 다음에 또 그 이후에도 상당한 내부의 이 어떤 그 권력 투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나오겠습니다만 상당한 투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은 큰형 입장에서는 다스는 자기가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맡아왔는데 이제 그걸 다시 온 소유주를 밝혀야 할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내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돌려주는데 다 돌려주려고 하니까 이 뭔가 좀 손에 쥐는 게 없어요. 그럼 뭘 할까요? 그거라도 좀. IM이라도 우리 동형한테 줘야 되는 건 아니냐. 그동안 우리도 고생했고 다스 관리하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느냐 하면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 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그래서 떡고물 치고는 엄청 큽니다만은 큰 거 떡을 주더라도 떡고물이라도 우리는 챙기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가질 수 있는 걸 갖자.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소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이동영 씨가요. 다스가 자기 아버지 거라는 거 보고 정말 그게 말 잘못됐다 봐요. 다스는요. 법적으로는 주주들의 것인데 비상장 기업의 50%의 지분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다스는요. 이상은 씨가 47%, 그다음에 김대전 씨가 더 많았어요. 48. 가장 중요한 게 김창대 씨가 4%를 들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김창대 씨는 MB하고 이게 제일 친한 분 아닙니까? 제일 청계 감사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양쪽이 있어도 김창대 씨 지분이 없으면 이게 50%가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제가 보기에 이상은 씨가 49% 가져왔자 아무 의미가 없는 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법적으로 소유자는 주주들의 공동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다스는 MB가. 그럼 저 상황에서 누가 주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향력은 MB가 제일 크다 봐야죠. 왜냐하면 이게 4%가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50%가 넘는 거 아닙니까? 아니 4% 지분을 갖고 있는 이게 캐스팅 보트를 지는 지분 아니냐고. 캐스팅 보트. 양쪽이 다 이게 47, 48이면 그럼 이게 4%가 누구 편에 따라서 50이 넘고 안 넘고 하니까. 그럼 이게 4%만 배신 안 하면 영향력은 계속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사실상 다스의 영향력은 MB가 제일 크고 이게 MB가 없으면 현대차에 납품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 지분상으로는 직접 MB가 등장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요. 법상으로는 이게 주주들의 것인데 실제 영향력은 MB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게 MB가 설립도 다 주도해서 했고 그다음에 현대차 납품이 MB 없으면 이게 이 정도 급성장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게 가장 캐스팅 보트 김창대 씨 4%가 MB 측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저는 MB가 회사의 영향력은 저는 있다 봐요. 사실상 영향력을 있다 봐요. 캐스팅 보트를 통해서 미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법상으로는 당연히 차명 주식이라 하더라도 내 거라고 포기하면 그래서 이상훈 씨가 IM이라는 하청업체 얘기를 한 거다. 그러면 이게 결국 다스는요. 김재정 씨가 이게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고 그렇다면 이게
협력업체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는 이제 순수하게 이동영 씨한테 줄 수는 있겠죠. 이렇게 봅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서정욱 변호사 말씀 들으니까 그동안 그럼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든 그런 케이스였나요? 4%가 거의 40% 이상 몸통을 다 흔들었다? 조금... 그거 좀 이해가 좀.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법률상으로 살짝 이해가 갈 듯 안 갈 듯 그러네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게 김재정 해사가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하는. 김재정이 아니고 이상은 씨 해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47%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상장기업이 50%가 넘어야만 경영권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상은 씨 회사라는 걸 납득할 수가 없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약간 설명이 알쏭달쏭한데 약간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이 정도로 듣고요. 지금 사실 또 궁금한 게 사실은 어제 검찰 압수수색에서 나왔는데 요거를 지금 먼저 요거 내용 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검찰 영포빌딩 지하 2층 기습 압수수색 어젯밤이에요. 무엇이 있었을까? 영포빌딩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지금 나와 있고 청계재단이 입주한 건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든 재단이죠. 그런데 한번 압수수색을 과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지하 2층을 콕 집어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들고 나온 이 박스에 BH 뭐 이런 표시가 적혀 있고 그런 게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이 지하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검찰이 그렇게 기습적으로 밤에 압수수색을 벌였을까? 막 궁금증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데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입니다. 좀 나왔나요? 증거? 그리고 지휘관이시잖아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좀 핵심 증거는 확보하신 거예요? 직원분들은 안에 다 계셨던 거죠? 여기 위에 청계재단에 또 핵심 관리인이 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확보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뭐 회계 정보 같은 것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재단이 입주해 있는 영포 빌딩 과거에도 한번 압수수색 대상이 됐었는데 어제 또 압수수색을 했는데 지하 2층입니다. 무엇이 거기에 있었길래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저 교수님. 예, 이걸 군사 용어로 이야기하면 서지컬 스트라이크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이 정밀 타격이라는 건데요. 핀셋 타격. 네, 핀셋 타격. 이게 그러니까 급소를 찌르는 것이죠. 그 뭐가 있었을까요, 거기? 그러니까요. 그 지금 그 영포 빌딩의 지하 2층이라는 그 자체도 이 뭐 그 안에 그 빌딩 인포메이션은 안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만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저기를 급습을 했다는 이야기는 내부에 결정적인 제보가 있었을 것이다. 거기서 아마 중요한 정보들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이 대기업들의 비자금 수사에서 그 검찰 수사의 성공 여부는 결국 서지컬 스트라이크가 성립하느냐 안 성립하느냐. 과거 그러니까 비자금 창고를 찾아내느냐, 비밀 역장을 찾느냐 못 찾느냐.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영포 빌딩의 이 지금 지하 2층이 아마 말 그대로 급소가 아니었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 수사의 향후가 알겠습니다.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네.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있었던 140억 원을 어떻게 돈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거의 무협 영화에서도 이 정도 나오면 엄청 아마 재밌을 겁니다. 근데 이건 현실입니다. 관련돼 있는 열사가 분명히 있겠죠. 그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외교 라인도 가동됐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걸 풀 열쇠가 어디 있을까? 영포빌딩 지하 2층에 지난번 특검도 그 수사를 못했는데 가봐야지. 정밀 타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지 아까 궁금하시다 그랬죠? 이게 있는 겁니다. 140억 원의 비밀 열쇠가 있을 것이다. 또 140억 얘기가 등장을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종훈 실장님. 저는 차 교수님 의견과 비슷한데요. 뭐냐면 지금 무엇이 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누가 말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영포에 그 비밀의 방이 있었다는 것인데 저는 거기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증언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김백준 기획관 총무기획관이 구속된 이후에 신학수 감사, 다스 감사에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상득 전 의원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이 청계재단이 들어가 있는 이 영포빌딩의 지하 2층 방을 지금 뒤졌거든요. 그렇다면 연달아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한 사람의 어떤 증언이 결정적인 어떤 이 맥락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히 지금 김백준 그 기획관의 그 이 증언들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기찬 부대변인. 예. 성동기억서 같은데요. 예. 이게 그 다스 관련돼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막 그 언론에 크게 어필이 되다가 사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이전에 2006년도에도 국정원 직원이 그 MB를 뭐 사찰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어쨌든 뭐 한 500건을 조회했다가 좀 처벌받은 전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미 조사가 돼 있는 상태고 검찰 수사 특검까지 끝난 상태란 말이죠. 여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걸 검찰도 이제 입장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렇다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돼서 저 안에 MB의 청와대에 관련돼 사용됐던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타겟팅해서 갖고 온 게 아닌가. 청와대 관련 문서가 왜 또 거기 보관돼 있을까요? 왜냐하면 청계재단 아직 알 수는 없으나 청계재단 있는 곳은 이미 압수수색이 끝났고요. 그 부분 동부지검에서 했고 이번에 압수수색을 한 부서는 첨단수사부입니다.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부서인데 그렇다면 140억 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타켓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140억 원 문제에 140억 원 관련 내용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신 거네요. 서정욱 변호사. 이거는 이제 영포빌딩에 있는 거는요. 아마 이게 MB가 퇴임하면서 막 이게 짐들을 챙겨가지고 가져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논현동 사저가 너무 좁으니까 아마 이게 물건을 다 놓을 데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영포빌딩에 갖다 놓은 걸로 보이는데요. 두 가지가 쟁점이에요. 만약에 이 서류 중에 청와대 문건들이 놓으면요. 이게 바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고의로 가져갔냐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유출 지금 과정이. 검찰이 그 압수수색 박스에 BH 이게 그러니까, 뭐 꼭 청와대라는 법은 없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 제가 취재한 바로는 어차피 이게 짐꾼들이 막 MB 허락 안 받고 이것저것 집에 다 보면 그럼 이게 보고서 뭐 문건들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고의가 없으면 그건 유출물 처벌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 부분에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검찰도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 압수했고 MB 측도 무슨 내용인지 왜 박스에 워낙 많이 있어서 공간이 부족해서 갖다 놨으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판도라의 상자는 모른다. 지금은 이렇게 봅니다. 서영호 소장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꼼꼼한 분인데 그냥 이것저것 넣었다는 서정욱 변호사 얘기 납득이 잘 안 되고요. 아무튼 저 영포 빌딩 그것이 알고 싶다. MB 소유의 청계재단이 입주했습니다. 비밀 지하 공간 2층을 꼭 찍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제가 보면 압수 물품 박스에 BH하고 다수라는 얘기가 써 있습니다.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MBN 뉴스팔로 이어집니다.